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메릴랜드 상록회 자서전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노세웅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난번 배우는 기간을 끝내고 이번에는 사회생활이 시작되는 때를 회상하면서 자서전을 쓰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쓸까, 왜 쓰나, 자서전 왜 써야 하나, 무엇을 쓸까, 어떻게 쓸까에 대해서 회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사회생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인데요. 처음 직장을 구해서 좌절했던 기억은 있습니까? 처음에 직장을 구해서는 학교에서 배울 때하고 모든 것이 다르고 또 냉정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참 막막했던 그런 생각이 나겠죠.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극복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 모두들 수고 많았고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했던 기억은 무엇입니까? 성공한 것에 대해서 기록해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나,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자서전을 쓰기 위해서 여행을 했는가 혹은 할 계획이 있는가, 이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타인의 자서전을 많이 읽으면 좋습니다. 많이 타인의 자서전 읽기. 그리고 저도 자서전 읽은 것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서전의 목차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의 연애사, 그러니까 학교 졸업하고 이제 직장 구하고 이런 때죠. 청년 때. 나의 연애사, 연애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참 가슴이 펄떡펄떡 뛰고 젊은 때로 돌아가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군인 시절 군대 갔을 때 고생했던 얘기, 그래도 지금 생각하면은 좋았다고 생각하는 추억이 많이 있죠. 그런 것도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의 직장생활, 직장에서 좋았던 일, 또 성공했던 일, 혹은 어려웠던 일, 이런 것들을 찾아서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지금 제가 읽은 자서전 3년 만에 전국 실적 1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업사원으로서 성공한 사람이죠. 이렇게 하려면 노력도 해야 되지만은 어느 정도 소질도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격도 그게 적당한지 살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됐을 때 아내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행복했을 수도 있고 즐겁고 괴로웠던 일들이 있겠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첫 차를 뽑을 때, 첫 차 뽑았을 때 참 기분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차가 혹시 어디가 망가지나, 차를 누가 훔쳐가나 하고 얼마나 걱정을 했고 자동차를 닦았습니까? 그때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첫 아이 태어났을 때 8년 만에 첫 딸 낳고 그 다음에 둘째 딸 낳고 이런 기억 얼마나 참 새롭습니까? 나라는 사람이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나라는 사람이 잘 나타나게 하려면 어떻게 키워드를 정해야 할까, 어떻게 배치해야 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핵심 키워드를 앞부분에 배치하고 그 핵심 키워드를 뒷받침해 줄 키워드를 뒤에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바탕이 되는 키워드부터 차근차근 쌓아가며 이야기를 점층적으로 배치하다 마지막에 핵심을 보여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남겨두고 자꾸 주변에만 맴돈다면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햇소리 그만두고 본론부터 얘기하라고 아우성을 칠 것입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그 핵심을 얘기해 버리면 주변 얘기들에 대한 흥미는 급격히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 좋을지는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성격에 따라서 선택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재미있게 사람들에게 내 얘기를 전할까를 살펴서 키워드를 배치하면 됩니다. 지난번 예를 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영업맨처럼 영업맨으로 성장한 배경, 출생, 학창시절을 거쳐 순서대로 보여준 다음 가정 속에서의 나의 일면을 따로 설명하고 마지막에 새 출발을 얘기하며 마무리하면 될 것입니다. 다른 예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꾸린 가정이라는 관점을 잡았다고 한다면 아내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두 아이와 살아온 내 삶의 모습을 먼저 인상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나의 어린 행복한 삶이 가능하게 해준 생계수단, 즉 직업에 대한 비중을 두고 두 번째 자리에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출생과 학창시절을 통해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나의 과거를 보여주고 학창시절의 바로 뒤에 은퇴 후 생활을 배치함으로써 20대 때 사회생활의 첫 발걸음을 준비하던 모습과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지금의 모습을 서로 대비하도록 해 보았다. 물론 각자의 생각에 따라 다른 배열이 가능하다. 당연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 생각하는 바가 곧 답이다. 편년체와 기전체를 혼합하여 쓰는 것도 좋습니다. 편년체라는 것은 자기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삶을 차례대로 쓰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기전체는 그 어떤 제목부터 어떤 하나의 토픽을 가지고 얘기를 꾸려나가는 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쭉 한 토막을 가지고 한 얘기 제목을 가지고 끝까지 나가는 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혼합해서 하는 게 좋겠죠. 전체적으로 시간 순으로 진행하면서 결혼 생활과 손주를 얻은 후의 삶에 대해서는 주제별로 분류해서 하면 좋습니다. 주제별로 하는 것이 좀 읽는 사람들에게 재미가 있습니다. 쓰는 사람으로서는 그냥 차례대로 쓰면은 쉽긴 쉬운데요. 그것을 좀 읽는 사람 관점에서, 독자의 관점에서 좋게 하기 위해서 혼합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간 순으로 진행하면서 결혼 생활과 손주 얻은 때 뭐 등 주제별로 해서 분류하고 마지막에 회상이라는 파트를 두어서 총 정리를 하면 좋습니다. 직장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싶으면 직장을 다룬 주제별 단원을 기획하면 되고, 친구 관계에 대해 쓰고 싶다면 친구들의 인물 열전을 기획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여러 가지 방식을 응용하여 자기만의 구성을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외국어 공부법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벤자민 프랭클린 그 자서전이 참 유명한데 그분 거를 읽어보면은 그런 것도 있어요. 적대적인 사람과도 화해하는 게 좋다. 적대적인 사람, 상대방이 이유 없이 나를 자꾸 미워하고 이런 사람이 있을 때에 함께 미워하고 맞서지 말고 화해하는 방법을 찾으면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 옛날에 야간 순찰 및 소방조합 설립했다는 얘기, 그런 게 있습니다. 우선 자서전 쓰는 데 대해서 질문을 몇 가지 보기로 하겠습니다. 20대, 30대의 일, 개인적인 삶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은 무엇이었나? 발단은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었는가? 20, 30대에 있어가지고 지금 20, 30대에 대해서 회상하는 시간이니까요. 개인적 삶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은 무엇이었는지 하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발단은 무엇이고 우연한 기회에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발단은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왜 어떤 기준으로 대학을 선택했는가, 대학을 선택한 이유, 그 다음에 어떤 그 과를 전공했는가, 전공을 한 이유, 그 다음에 학교에 간 첫날에 첫 느낌,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결과가, 그리고 장점과 단점, 지금 후회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문으로 직장에서 배운 기술은 무엇인가? 직장에서 배운 기술은 무엇인가? 직장에 가면은 여러 가지 기술을 배우죠. 옛날에 우리 그 젊을 때 직장에 가서는 컴퓨터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카피 기계도 없었어요, 아마. 그 후에, 한참 후에 카피 기계가 나왔죠. 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기계가 그때는 많지 않았는데, 그래도 배운 기술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군에서 배운 기술은 무엇인가, 무엇을 배웠는가, 그때 회상을 해서 쓰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직장에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 직장에서 인간관계, 처음에 만났을 때 그 주위에 앞뒤에 있던 사람, 또 위에 있던 상사, 이런 사람들과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기쁨과 어려움은 무엇이었는가, 기쁨과 어려움. 그 다음에 그 당시 가족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가족 사항, 누가 뭐 돌아가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새로 또 태어난 사람도 있고, 결혼한 사람도 있고, 있죠.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부모님 관계에 어떻게 변했는가, 저희가 사회생활을 하니까 부모님하고 관계가 아무래도 좀 소원해지겠죠. 그 다음에 프랑클린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외국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프랭클린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그때의 라틴어를 처음에 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프랑스어, 이탈리아, 또 스페인어 이런 걸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 차이점이, 장단점이 무엇인가 하는 걸 얘기하는데요. 처음에 벤자민 프랭클린은 옛날에 라틴어 문법학교에서 1년 공부를 했는데, 그땐 아주 어릴 적 이야기고, 그 뒤로는 라틴어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 후에 프랑스어, 이탈리아, 스페인어 공부를 하고 나서 라틴어 성서를 훑어보았더니 상상 이상으로 이해가 잘 된다는 것을 깨닫고 놀랐다. 나는 이에 용기를 얻어 다시 라틴어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미 익혀놓은 3가지 언어가 큰 도움이 되어서 예상 이상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현재 외국어 교육 방법에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다. 처음에 라틴어부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고 라틴어를 마스터하면 그로부터 파생된 프랑스어 등의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쉬워진다고 다들 말을 합니다. 하지만 라틴어를 쉽게 배우기 위해서는 다른 언어를 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단에 올라갈 때에 단숨에 계단에 제일 꼭대기까지 뛰어 올라가 가지고 그 다음에 한 계단씩 내려오면은 쉽다, 이렇게 하는 얘기 있고, 아니면은 그 높은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다가 끝까지 올라가는 게 쉽다, 뭐 이런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걸 택할지, 즉 말하자면 지금 프랭클린은 한 계단씩 올라가는 것이 제일 위에 올라가는 게 쉽다. 한꺼번에 어떻게 그 높은 계단을 꼭대기까지 올라가느냐, 즉 말하자면 어려운 라틴어를 어떻게 한꺼번에 올라가느냐,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는 일이 자꾸 생긴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한 계단씩 올라가서, 그러니까 다른 언어, 실제로 프랑스어라든가 쉬운 것부터 배우자, 그렇게 하는 걸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벤자민 프랭클린이 보스턴을 다시 방문해서 형과 화해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릴 때 형 밑에서 일을 하다가
형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그냥 뛰쳐나왔거든요, 이 사람이. 그런데 10년 후에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다시 보스턴을 방문했는데 옛날에 그 싸움했던 것 다 잊고 서로 진심 어리게 화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은 그때 당시에 건강이 나빠져 가지고 죽는 날이 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조카를 인쇄공으로, 그때는 인쇄하는 업이 아마 잘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인쇄공으로 키워주길 바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형의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학교에 보내고 또 가르치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는 동안에 그 형수가 보스턴에서 인쇄소를 맡아서 그동안 했는데 인쇄 세트가 또 다 낡아가지고 새로운 그 세트도 구입해서 보내주고 또 아들도 해서 가르쳐가지고 보내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형 밑에서 도망쳐 나와서 계약대로 도저히 일을 하지 않고 폐를 끼쳤던 것을 충분히 보상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가 1736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까마득한 옛날의 얘기죠. 미국이 이렇게 요즘 같지가 않았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천연두 때문에 아들을 하나 잃었다. 천연두 예방주사를 그때 맞춰주지 않아가지고 죽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후회를 한다. 나는 세상에 다른 부모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뭐라고 말해주고 싶었냐 하면은 예방주사를 맞췄다가 예방주사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 예방주사에 대한 부작용, 그 부담도 예방주사로 인해서 도움되는 것을 자기는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 권한다, 이런 얘기죠. 요즘에 한국에서도 그 예방주사, 뭐 감기 예방주사 같아요. 그런 거를 맞느냐 마느냐 하는데 글쎄 뭐 문제가 있으면 안 맞을 수 있겠죠. 도중에 뭐 운반 도중에 문제가 생겼다, 보관 중에 문제가 생겼다, 그런 거는 글쎄 참 생각하기에 나중에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문제 없는 걸로 찾아서 돈을 주고라도 맞춰야 되겠죠. 저는 예방주사, 감기 예방주사 맞았거든요. 근데 아마 금년에는 한 번 맞고 또 뭐 한 3, 4개월 있다가 한 번 더 맞아야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주사 맞는 거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프랭클린 그때 당시에 그 자서전을 보고 지금도 유효하고 지금도 여러 사람들에게 읽혀지기 때문에 이 사람 자서전 얘기를 자주 합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처음에 그 인쇄하면서 나중에 뭐 대사도 되고 미국의 뭐 주지사도 되고 뭐 그런 높은 독립선언서 기초도 하고 하는 그런 자기가 독서를 해서 배워서 그렇게 많이 잘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죽을 때까지 독서를 꾸준히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이제 그 사람이 들어간 모임이 있었는데 모임에 전토 클럽이라는 게 있었대요. 전토 클럽.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12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12명이 모여가지고 서로 각자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인데 저녁에 모여서 각 그 토픽을 가지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그래서 서로 배우고 궁금한 게 있으면 거기서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서로 도움이 되는 클럽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 주위에 몇 명 서로 모여서 늘 뭐 모이는 사람끼리 여러 가지 화제로 이것저것 얘기하지만은 그냥 아무 계획 없이 하는 것보다 좀 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좀 더 효과적으로 노년을 살 수 있을지 각자 뭐 토픽을 가지고 뭐 예방주사라든가 코로나라든가 이런 걸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해 가지고 또 정보를 모아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서로 의견을 나눠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전투 클럽이라는 그 클럽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사업도 도움이 됐고 생활에도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12명인데 다른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12명 이상이면은 안 좋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각자 더 이상 회원을 수를 늘리지 않고 또 정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각자 따로 클럽을 하나 더 만들어라. 클럽을 하나 더 만들어서 거기서 운영을 또 하고 그렇게 하면은 더 좋다. 그러니까 12명 이상은 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회에서도 요즘 뭐 순모임이 좀 한 모임에 소그룹 모임에 너무 사람이 많으면은 쪼개고 하죠. 그러니까 한 10명, 12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으면은 그게 저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2명, 많아 12명 정도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처음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것은 1736년에 의회 서기로 선정됐을 때라고 합니다. 서기도 임기제가 있었는데 서기로 일하면 수당이 나오고 또 의원들과 인맥을 쌓을 수 있었고 또 체결이나 법률, 집회 인쇄 및 공공을 위한 임시 업무를 맡을 기회가 늘어났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적대적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원수를 갚는 식으로 하지 않고 적당한 기회에 일부러라도 기회를 만들어서 화해를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야경제도 개선, 이게 세큐리티죠. 요즘 경찰 뭐 이런 거 제도가 그때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조합 설립. 요즘 그 소방서 제도가 그때 이런 사람들 클럽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참고로 제가 읽은 책 중에서 도움이 되는 것은요. 이게 지금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 이야기 도리스 모스라는 사람인데요. 우리 집 저녁 식사 시간은 아버지가 주도하셨다. 아버지는 따뜻하고 재치 넘치는 분이셨고 열정적인 독서가였다. 오페라부터 남북전쟁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의견을 나누기를 좋아하셨다. 우리가 대학에 다니기 시작하자 무엇을 공부하고 있는지 기분은 어떤지 물으셨다. 아버지가 자식들을 친구처럼 생각하신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난 무척 기분이 좋았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지금 식탁에 자주 앉아서 식구끼리 가족끼리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즘 참 같이 함께 만나는 게 좀 꺼림직하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언제 어디서 내가 바이러스를 묻혀왔는지 그로서리에서 묻혀왔는지 또 젊은 아들, 딸, 손자, 손녀는 어디 모임에 갔던가 아무래도 활동적이니까 직장에도 가고 가는 데가 많으니까 문제가 더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접촉할 기회가 더 많으니까 조심하느라고 함께 식사하는 것도 어렵겠죠. 그래도 함께 식사하기가 어려우면은 뭐 전화로 혹은 또 줌으로 서로 연락을 하고 페이스타임으로 연락을 하고 해서 서로 소식을 전하고 또 의사 전달을 하면서 서로 토론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더 가까워지고 또 아들이 잘 되고 부모가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시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맨날 딱딱한 그 자서전 얘기하는 것보다 중간에 시 하나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목은 나랑입니다. 시바드 도요. 제가 이분 시를 참 좋아합니다. 아흔이 넘어서 쓴 시인이 된 분인데요. 저도 60이 넘어서 시인이 된 사람이고요. 그 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 90이 넘어 시를 쓰기 시작하면서 하루하루가
보람이 있습니다. 몸은 야위어 훌쭉해도 눈은 사람의 마음을 보고 귀는 바람의 속삭임을 듣고 입을 열면 말씀이 좋네요. 야무지네요. 모두가 칭찬을 합니다. 그 말이 기뻐서 다시 힘을 냅니다. 다른 사람 칭찬해 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 무슨 말을 하면 칭찬해 주고 다른 사람 만나면 무엇을 칭찬해 줄까? 그 칭찬해 주면은 참 좋습니다. 특히 가족 간에도 아이들 또 배우자 또 손자 손녀 등 또 뭐 친구나 만나는 사람마다 칭찬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그 사람이 어디 가나 환영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여러 사람들 칭찬하는 게 좋죠. 지난번에 그 나훈아 얘기 잠깐 했는데요. 참 요즘 나훈아 얘기 너무 사방팔방에서 들립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도 나훈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훈아가 참 그동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참 훌륭한 사람이 아닌가, 가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훈아가 전과 7범이라고 그러는데 놀랐어요. 전과 7범이래요. 그 사람이 건강하고 뭐 그런 거는 제가 봐서 저 사람이 건강하구나, 운동 많이 하는구나 그랬는데 그 싸움도 잘하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싸움을 했는데 싸움 한 게 전부 다 자기한테 그 깡패들이 시비 걸 때 혹은 또 동료 가수한테 깡패들이 나쁜 사람이 시비를 걸 때에 옆에서 봐도 그거는 온당치 못하다, 저놈이 나쁜 놈이다 그럴 때는 남의 일에도 끼어들어서 서로 싸움을 남의 일을 도맡아서 싸움을 하다가 경찰서에 갔다가 경찰서에 가면은 이제 언제 어떤 일이 있었다 하는 걸 기록해 놓기 때문에 실제로는 정당방위로 다 풀려났다고 하는데 그래서 자기는 전과가 죄인이다, 나쁜 놈이다 그런 거는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도 정당방위라도 다 기록에 남는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이 그런 그 독특한 성격 때문에 노래도 뭐 무대에도 여러 가지 그 사정을 봐서 기분 나쁘면 안 하는 그런 기질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가 지금 73세나 됐대. 73세인데도 건강해 보이고 참 자기 할 말 다 하고 이북에 안 가는 것도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안 갔다 그러기도 하고 뭐 이런 거 그걸 얘기하는데 이 사람도 이제 자서전 써야 되겠죠. 자서전을 써가지고 할 말이 많겠죠. 그 다음에 자서전 여행 오바마도 그 자서전을 위해서 여행을 케냐 사람이죠. 아버지가 케냐에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케냐에 자서전 여행을 간 이유가 늘 혼혈인이라고 학교에서 놀림을 받고 또 흑백 갈등에 항상 가운데 서 있었고 그런데 고향에 가보니까 참 행복하더랍니다. 다 그 까만 사람들끼리 있으니까 행복하더래요. 그리고 어릴 때 살았던 장소, 다녔던 학교 이런 데를 찾아가 보니까 너무 참 좋았다고 합니다. 우리도 사실 한국에 가면은 그런 생각이 들죠. 한국에 가면 뭔지 모르게 좀 마음이 놓이고 푸근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바마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오바마 청소년기에는 반항 기질도 있었고 흑백 갈등 고민도 많았고 학교에서 선생님 앞에서 술 냄새를 풍기기도 했고 대들은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가 진정한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고민 해결책으로 자서전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흑인과 백인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어느 쪽에도 소속될 수 없을 것 같은 정체성 혼란에 어머니가 그러니까 백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흑백 중간에 있어. 어느 흑인도 아니고 백인도 아니고 중간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규정짓는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에 혼란스러워서
안절부절 못하는 삶을 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고향인 케냐에 가봐야 되겠다. 뿌리를 앓고 싶다. 그래서 그 길 가서 아버지 고향에 갔었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오바마는 영국 옆에 앉은 비행기 좌석 옆 좌석에 앉은 영국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도 극심한 분노와 혼란에 빠졌다고 합니다. 분노 혼란. 왜냐하면 아프리카는 가난한 떨거지들이 살고 있는 저주받은 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희망이 없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를 나눈 다음에 비행기 안에서 보려고 가져간 책자를, 안내 책자를 꺼내 읽어보니까 안내 책자에도 그렇게 나와 있더래요. 아프리카는 뭐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래서 화가 많이 났는데 아프리카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들과 생활을 해보니까 그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고 왜 그렇게 됐는지 알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마음의 평안을 찾았다 그럽니다. 백인 우월주의 사상이 있는 미국에서 흑인의 모습으로 살 때는 그들과의 관계가 몹시 불편했는데 흑인의 땅에 와 보니 진정한 고향에 온 기분이었다. 사람은 고향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한 정신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자신의 과거나 조상들의 면면을 살펴보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오바마가 찾아간 곳은 아버지의 고향이었다. 자기 고향이 아니라 아버지의 고향이죠. 우리가 자서전을 쓸 때는 우리의 고향을 찾아가는 것이 좋다. 이것이 자서전 여행이다. 어릴 때 살았던 장소, 다녔던 학교, 그 다음에 직장, 또 자주 다녔던 그 곳,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방이라든가 극장이라든가 또 느티나무라든가 이런 데를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잊었던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가보면은 옛날 생각이 나고 잊었던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자신이 다녔던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찾아가 보면 수많은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장에 찾아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억은 금세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트에 적어야 됩니다. 노트에 적든가 아니면은 스마트폰에 컴퓨터에 적어 놔야 됩니다. 글감이 모여지면 한 권의 책이 됩니다. 우선 제목만 몇 가지 이렇게 늘어나도 그 다음에 자서전 쓰는데 도움이 됩니다. 재료가 좋아야 하는데요. 글감을 열심히 찾아서 기억을 찾아내야 됩니다. 훌륭한 글감이 훌륭한 자서전이 되고 훌륭한 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열등감, 컴플렉스, 트라우마 이런 데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등감. 우리 사람마다 열등감이 있고 컴플렉스가 있고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면서 실수한 적도 있고 실수로 남에게 피해를 준 적도 있고 남이 나한테 피해를 준 적도 있고 내가 참 여러 가지 문제로 항상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마음 아픈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사건에 대해서 그냥 묻어놓을 게 아니라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특정 사건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보이든지 화를 낸다든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는 것은 그 원인을 찾아보면은 열등감이나 컴플렉스에 대한 반응인 경우가 많습니다. 트라우마 또한 같은 범주 안에 있는데 이를 극복하는 사람만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능력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도 있고 상대방이 잘하는 것도 있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는 능력에만 집착하여 열등감을 가지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불행해집니다. 그렇게 하면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기 가진 거, 자기가 잘한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거. 그리고 미국의 유명 토크쇼 진행자 한 사람이 있죠. 오프라 윈프리. 오프라 윈프리는 어릴 때에 참 그 얼마나 마음 아픈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그 아버지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는 그런 과거를 방송에서 얘기를 할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 사실을 방송에서 얘기하는 걸 듣고 저도 참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더 사람들은 오프라 윈프리에 대해서 더 많이 좋아합니다. 더 좋아해요. 그 이유가 그 사람이 솔직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랬다고 사람들이 흉을 보는 게 아니라 참 그렇게 마음이 아픈데 본인은, 내가 듣는 사람이 마음이 아픈데 본인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렇게 위로하고. 요즘 뭐 오프라 윈프리라 그러면 인기가 대단하죠. 약점과 트라우마는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고 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발설을 통해 해결책을 찾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낫습니다. 콤플렉스를 극복한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베토벤이 있는데, 베토벤 같은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이미 젊었을 때부터 귀머거리가 되어가지고 작곡가로서의 생명은 끝났다고 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위대한 명곡들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열등감은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다른 모양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서전 쓰기를 통해 이것을 정복해보자. 열등감을 정복함으로써, 열등감을 승화시킴으로써 더 일을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과거를 생각하면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떠올라 더 이상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가령 군대를 제대한 사람에게 한 번 더 군대를 가라고 하면 질색할 것입니다. 악몽 같은 고통의 순간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하나의 조각들이 연결되어 오늘날의 나를 형성한 것입니다. 그때 그 사건이 없었다면 지금 나의 모습도 없었을 거나 달라졌을 것입니다. 과거의 사건 하나하나는 자신의 인생 전체로 보았을 때 분명 소중한 것입니다. 다시 그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면, 또 최선을 다한다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실수 없이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슬퍼하거나 노여워할 게 아니고 과거의 기억을 지우는 행위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서전 쓰기를 하면서 그에 대한 반성과 참회와 용서를 하기 바랍니다. 고통스러웠던 기억은 피해 도망가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서 다시 한번 그 일의 의미를 따져보는 것, 이것이 자서전 쓰기를 하는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타인에게 감동을 주는 스토리를 하나 쓰는 것은 참 좋습니다. 내가 감동을 주는 것은 내가 경험한 얘기, 내가 깊이 생각하고 내가 잘 아는 얘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갖다가 후손들에게 들려주는 것, 이것은 큰 유산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평생 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런 귀중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자서전에 자손들, 후손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생 그 한 가지의 얘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나를 맞추고 직장에 나를 맞추고 하다가 나는 없이 살 것입니다. 한동안 세상이 원하는 나를 만들며 살다 보니까 진정한 나에 대한 성찰이나 내면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그저 무시한 채 살아왔죠. 나는 없고 내 옆에 세상만 있는 것이고요. 세상을 향해 외쳐보고 싶은 말이 많은데 세상을 따라가는 나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게 주문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남의 이야기만 있고 내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얘기를 하라 이거죠. 내 얘기를. 개성이 있고 그것이 나의 가치입니다. 내가 나의 가치입니다. 남을 의식하지 말고 나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울려 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그것을 쓰면 될 것입니다. 세상은 박수를 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모험과 도전, 모험과 도전에 대한 얘기 한번 하고 싶고요. 제3기 인생,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은퇴 후의
지금 건강한 생활, 아프기 전까지를 제3기 인생이라고 영국의 피터 라슬렛이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가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고 가장 행복한 때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에 자세전을 써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좋은 일을 해야 되고 우리가 건강하려면은 할 일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할 일이라는 게 돈 버는 할 일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봉사활동도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모험가 도전을 한 사람 제 주위에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단돈 25불을 들고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법대를 나와가지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페더럴 가버먼트에서 평생 일하다가 리타이어해서 지금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는 어릴 때 일본에 밀항을 해가지고 오무라 수용소에 갇히게 됐습니다. 오무라 수용소에서 살다 보니까 거기서 뭐 유명한 가수라든가 한국의 뭐 유명한 사람들도 거기 와 있더라고 그럽니다. 밀항을 많이 했다는 얘기죠. 요즘 뭐 미국의 밀입국 많이 하는 거나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헬렌 켈러처럼 모험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겁을 내지 않고 항상 도움을 뭐 어디서 올지 모르지만은 열심히 모험을 했고 미국에 와서 닥치는 대로 일을 했고 뭐 애기 보는 일서부터 아이 보는 일, 그 다음에 식당에서 하는 일, 뭐 여러 가지 일을 다 해봤다고 합니다. 글감에 대해서는 뭐 일기, 앨범 뭐 이런 게 다 글감인데요. 일기를 늘 써서 잘 하면은 또 이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대로 안 되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물이 되듯이 일기를 잘 이용해 가지고 꿰어서 좋은 글감을 이용해서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명언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명언. 예를 들면은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면이 열린다. 그런 얘기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제 책이 나왔습니다. 시집하고 그 산문집인데요. 제목은 The Welfare of Amazon, 아마존의 나그네라는 제목이죠. 나왔는데 제가 메릴랜드 상록회에 몇 건 기증하고자 하는데요. 받기 원하시는 분은 최정근 회장님께 연락하시면은 제가 최 회장님과 연락해서 필요한 부수만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연락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책에 있는 시 하나 소개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아메리칸 드림 이런 시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 모두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 왔잖아요. 그죠? 아메리칸 드림. 아메리칸 드림 이루었나? 아메리칸 드림이 무엇이었나? 미국에는 굶는 사람이 없다기에 미국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었지. 나의 소박한 꿈은 굶는 사람이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었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에서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지. 내 소박한 꿈은 이루어진 것 같으나 아직 하나 이루지 못한 꿈이 있지. 좋은 시 한 편, 만인의 심금을 울리는 시 한 편 쓰는 일. 좋은 시 한 편 만날 수 있을까? 만인의 심금을 울리는 시 한 편. 먼저 내 심금을 울릴 시 한 편. 이런 시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시를 쓴 이유는 제가 한국에서 어릴 때 굶는 사람이 주위에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미국에서 보내준 우유가루 또 뭐 구호물품 이런 거를 받아보고 깡통 그런 걸 음식을 한번 먹어보고 너무 맛이 좋아서 미국에 가보고 싶었죠. 미국에는 굶는 사람이 없다니까.
그런데 뭐 굶는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은, 먹는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은 좋은 시 한 편 쓰는 일은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존의 눈물이라는 시 한 편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마존의 눈물. 브라질 상파울로로 여행을 갔다가 아마존에서 살고 있다는 한씨를 만났다. 원주민들과 살며 약초를 캐서 한인들에게 팔고 필요한 것들을 사가지고 돌아간다고. 불타는 아마존을 바라보면 눈물이 난다고. 금광에 미친 자들이 불을 지르고 원주민들을 총으로 몰아내고 있다고. 어차피 이곳저곳 옮겨가는 유목민들이지만 그들의 집이 불타니 또 이주를 해야 한다고. 금이 나온다는 소문에 금에 미친 자들이 모여들고 여자들과 마약이 모여들고 아마존은 황폐해지고 살 데가 사라지고 있다고. 도시에서 한국인들과 함께 살지 않는 이유는 도시 생활의 스트레스를 감당치 못하여 자연 속에 집을 짓고 의식주 걱정 없는 그곳이 좋다고. 그래서 돌아간다고. 그래서 불타는 아마존에 눈물이 난다고.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끝마치고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external storage, 한국말로 외장 하드 드라이브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이 하나 있으면은 500GB인데 뭐 모든 정보를 다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에 쓴 글이라든가 또 중요한 자료, 사진 이런 것들을 다 여기다가 수시로 뭐 매일 할 수는 없겠지만은 매일 하면 더 좋죠. 큰 회사나 이런 데서는 매일 하고 매 순간마다 합니다. 은행 같은 데서는요. 자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 컴퓨터에 넣어두고 많은데요. 컴퓨터가 만약에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컴퓨터를 못 쓰게 되면은 이 정보가 없어지면 큰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외장 하드 드라이브, external storage에다가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이걸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필요할 때 찾을 수가 있겠죠. 네, 꼭 이거 잘 하시기 당부드리고요.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또 감기 처리 되는데 조심하시고 감기를 이겨내는 좋은 방법은 면역을 길러서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물리칠 수 있는 건강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꾸준히 하고 또 식사를 잘 하는 좋은 식사를 하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잘 안 되지만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